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 정동혁입니다. 자, 오늘은 430페이지 부동산 이용 및 개발론인데요. 사실 이용이나 부동산 이용이나 이런 쪽은 거의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좀 적기 때문에 바로 436페이지 부동산 개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개발이라는 것은 일단 개발 그러면 부동산 개발 그러면 여기서 개와 발로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개는 개량한다는 소리고요. 발은 높일 발자예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개량함으로써 그 가치를 높이는 행위, 그런 것들을 이제 부동산 개발이라 그래요. 그래서 개발 나오면 개는 개량한 것이고 발은 높이는 것이다. 그래서 부동산을 개량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부동산 개발이라 하고요. 이런 이제 개발은 협의의 개발과 광의의 개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뭐 이게 협의 광의냐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협의의 개발은 조성이나 또는 건축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뭐 광의의 개발 그러면 협의는 조성에 의한 개발, 그다음에 광의는 건축에 의한 개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런 것들은 뭐 협의 강의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이제 무형적 개발이냐 또는 유형적 개발이냐 이렇게는 나눠져요. 그래서 협의 강의는 나누지 않고요. 무형적 개발이라는 것은 요거 이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죠. 용도를 변경하는 거 또는 지목을 변경하는 거 이런 것들은 눈에 안 보이는 개발이에요. 그러니까 용도를 변경하거나 지목을 바꾸면 바로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 무형적 개발이고요. 유형적 개발이다 그러면 이거는 눈에 보이는 개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토지를 조성하거나 아니면 건축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조성에 의한 개발, 건축에 의한 개발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개발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 두 가지를 합치게 되면 바로 복합적인 개발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합 개발이 보통 일반적으로 유형과 무형이 섞어진 그런 개발이 주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용도 변경을 하고요. 그다음에 토지를 정지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조성을 하고요. 거기에 건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복합 개발은 유형과 무형이 합쳐진 개발이다.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이 일반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 437페이지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개발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그 개발의 정의에서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것이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 거기에 기업과 니은이 건설 공사를 하거나 또는 형질 변경을 하거나 그런 걸 함으로써 토지를 조성하죠. 그러니까 조성하는 행위도 개발이고요. 그 다음에 건축을 하거나 리모델링, 대수선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런 것들도 개발인데 단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상에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상에 이게 개발업이라는 자체가 이게 이제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개발업의 정의에 의해서 타인에게 공급할 것을 하는 것인데 이거 시공만 한다. 그건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발의 정의에서 이 법률상에서는 개발의 정의에서 시공 나무 일만 해주는 것은 그것을 공급할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냥 나무 일 대신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공만을 담당한 행위는 개발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것도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보시고요. 자, 개발의 주체가 누가 있냐? 이거 이제 개념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개발의 주체가 누가 있냐? 그러면 제1섹터, 그다음에 제2섹터, 그다음에 제3섹터 이렇게 개발의 주체가 이렇게 있어요. 제1섹터는 공공이에요. 제2섹터는 민간이에요. 그리고 제3섹터는 관과 민이 합쳐진 거죠. 그래서 이제 민관 합동 뭐 이런 것이고요. 이건 이제 공공 또는 관 이렇게 얘기하죠. 관민 합동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적 주체, 그다음에 사적 주체,
그다음에 공사 혼합 부분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공적 주체는 정부나 지자체, 공기업 등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적 주체다 그러면 개인, 민간, 기업, 조합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다음에 공사 혼합 이런 것들은 이제 정부와 민간의 공동 개발 사업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 주체로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개발의 형태는 뭐 직렬형이니 뭐 기본형이니 시행처분형이니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 개발의 과정이 보통 7단계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38페이지 밑에서부터 439페이지까지 이렇게 해서 이 7단계로 쭉 정리가 돼 있는데요. 마케팅까지. 그래서 아이디어 단계 438페이지 제일 밑에 박스에 보시면 구상의 단계죠. 아이디어 단계, 예비적 타당성, 그 다음에 부지 모색 및 확보, 타당성 분석의 단계, 금융, 건설, 마케팅 이렇게 7단계로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개발의 과정이 나오는데요. 개발의 과정이 아이디어 단계, 그 다음에 예비적 타당성 분석의 단계, 그 다음에 부지 모색 및 확보의 단계, 그 다음에 타당성 분석의 단계, 그 다음에 이제 금융의 단계, 건설의 단계, 마케팅의 단계 이렇게 해서 이제 7단계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이 시험에 2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발의 과정 7단계의 순서가 옳은 것은 뭐 이렇게 나온 적이 있는데 이건 이제 나왔으니까 2번씩이나 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나오겠죠. 그래서 혹시 나오면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고요. 그리고 미음자를 빼시면 뭐가 됩니까? 아예 부탁 그건 마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부탁은 아예 하지 마 뭐 이런 얘기죠. 아예 부탁 그것 마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한번 또 뭐 나오면은 우연찮게 외웠다가 나와버리면 뭐 외워두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이 타당성 분석의 단계가 상당히 개발에서는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기 예비적으로 타당성 분석하는 것은 아이디어는 이제 구상하는 것이고요.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다. 이것은 미리 한번 계략적으로 수지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계략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계략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무슨 뭐 가설계를 뜨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그냥 처음부터 이 대충이라고 그러죠. 대충 한번 계략적으로 수지 분석을 해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계략적으로 했을 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수지가 괜찮다 싶으면 그때 이제 부지를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부지를 확보하는 단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부지를 확보하면서 다시 한번 타당성 분석을 면밀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서는 탁상에서 하는 마지막 단계예요. 그러니까 타당성 분석까지 다 끝냈다. 이 실행 가능성을 면밀하게 이제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으로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했다. 다 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못 멈춰요. 여기는 폭주 기관차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해버리면 멈출 수 없는 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설 수 있는 마지막의 단계가 바로 타당성 분석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요 단계에서 야 이거 개발 사업을 해 말어라는 마지막 의사결정을 하는 단계예요. 그 다음에 요거 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돈 빌리면서 건설 땅 사고 땅 파고 이렇게 하면 이제 마케팅까지는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이 타당성 분석의 단계가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타당성 분석에 대해서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고요. 자, 440페이지 부동산 개발에 따르는 위험은 뭐 여러 가지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워포드는 법률적 위험, 또 시장 위험, 비용 위험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그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위험이라는 것은 불확실성이라 그랬어요. 투자에서든 뭐 개발에서든 위험 그러면 불확실성을 위험이라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불확실성, 변동 가능성이 얘기하는 거죠. 그럼 법률적 위험은 뭐겠어요? 그냥 말 그대로요. 법률 관계에서 변동 가능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이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죠.
땅을 매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허가 받는 거, 조성하는 거, 건축하는 거, 마케팅하는 거 이렇게 하면 짧아도 한 3년, 길면 뭐 10년, 20년도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법률적 위험이라는 것은 공적, 사적 이런 법률 관계가 이 변동 가능성 이런 것들을 법률적 위험이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법률적 위험을 좀 줄이려면 이 토지를 살 때도 아예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사면 아무래도 이 변경 가능성이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변동 가능성이 좀 줄어드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의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그런 이제 법률적 위험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매입해서 거기다 개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법률적 위험 중에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허가도 다 맞고요. 공사도 시작하려고 했어요. 근데 공사를 막상 시작했더니 주변 주민들이 막 난리를 죽입니다. 이거 먼지 난다, 소음 난다 이렇게. 그걸 뭐라 하냐면 주민들의 민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주민들의 민원 발생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꼭 예비비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돈이 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주민과의 갈등이나 민원 이런 것들도 법률적 위험이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에 있는 민원, 주민과의 갈등, 그리고 이제 2번에 있는 이 법률적 위험을 줄이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토지이용 계획을 그 확정된 토지를 매입해서 개발하는 방법 이런 것도 있다. 자, 시장 위험은요. 이거는 시장에서 시장이라는 것이 결국 수요와 공급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시장 위험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수요나 공급이 변동될 가능성 이런 것들을 시장 위험이라 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시장 위험을 측정하기 위해서 대비를 측정을 해야 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시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 연구 또는 시장성 연구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 연구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는 것이고요. 시장성은 이 분양 가능성, 매매 가능성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3번에 보시면 이런 시장 위험은 당연히 이 개발을 시작할 때하고 개발이 완공될 시점을 보시면요. 개발이 시작할 때는 일단 그 시장에서 매수자들 그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이제 개발 초기라고 그러고요. 이거는 개발이 완공기라고 보시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럴 때 위험을 보시면 위험은요. 자, 일단 개발 초기에는 위험이 굉장히 크죠. 근데 이제 완공에 가까울수록 위험은 이런 식의 그래프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위험이 크지만 나중에는 완공에 가까우면 위험이 작아지죠. 불확실성이 작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여기에서 위험이 큰데 초기에 분양을 했다. 초기에 분양을 받았다. 그럼 분양받은 사람들은 초기에 분양받았으니까 위험이 앞으로 이게 제대로 공사가 될 건가 안 될 건가 이런 위험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위험을 상당히 많이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격을 그 물건의 가격을 높게 설정하면 아무도 분양을 안 받아가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 가치를 상당히 낮게 해야 분양을 받아가는 거예요. 근데 요 완공 시기에 가까워지면 그때는 위험이 상당히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위험이 상당히 낮아지면 그때는 이제 분양을 할 때 제 가격을 다 받고 분양을 하겠죠. 그러니까 분양 가격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완공 시기에 가까워지게 되면 그때는 이렇게 분양 가치가 상당히 물건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요거는 가치 곡선이고요. 요거는 위험 곡선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개발 초기에 분양을 한다라는 얘기는 개발업자가 위험을 이 피분양자, 수분양자한테 다 넘겨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 이제 요것은 선분양하는 거예요. 선분양하게 되면 위험을 이 소비자들한테 다 떠넘기는 거예요. 개발업자가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소비자한테 다 떠넘기는 거죠. 그래서 선분양하면 위험이 큽니다.
위험이 크니까 가격이 싸요, 비싸요? 가격이 굉장히 싼 거예요. 가격이 싸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후분양하는 거죠. 자, 후분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다 지어놓고 분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그 위험을 전부 다 개발업자가 부담을 전부 다 하게 되고요. 이 소비자들한테는 떠넘기지 않고 본인이 다 안고 가는 거예요, 위험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안고 가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위험이 작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 둘 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는 것이다.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위험이 작으니까 가격을 높게 주고도 사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격을 비싸게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소비자 이렇게 보면 선분양하게 되면 소비자가 위험이 크니까 가격을 싸게 분양을 받는 것이고요. 후분양하게 되면 소비자가 위험이 작으니까 가격을 높게 주고라도 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그런 얘기죠. 동그라미 3번이 441페이지 동그라미 3번이 개발 사업이 완성되기 전에 부동산을 매수한 자의 시장 위험은 개발 사업이 완성에 가까울수록 감소하고 부동산 가치는 상승하게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떨 때 선분양을 하고 어떨 때 후분양을 하느냐. 그것은 당연히 시장을 조사를 해서 시장 연구를 해서 시장 분석을 해봤더니 자 앞으로 지금의 수요가 있을 텐데 앞으로는 수요가 줄어들 것 같다. 그러면 선분양해야죠. 그래서 선분양 가격을 싸게라도 미리 분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수요가 좀 적은데 앞으로는 수요가 더 많아질 것 같다.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 좀 수요가 적더라도 앞으로 수요가 많다. 그러면 앞으로 수요가 많으면 앞으로 분양이 향후에 분양이 충분히 될 것 같다. 그러면 굳이 미리서부터 분양을 해가지고 싸게 할 필요가 없죠. 나중에 분양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시장 분석을 토대로 해서 선분양을 할 것인지 후분양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결정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비용 위험. 비용 위험은요. 공사 기간이 길다 보니까 이게 장기 그런 계약일수록 비용의 변동 위험이 크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플레가 강할수록 또 공사 기간이 장기화될수록 비용 위험은 증가하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비용 위험이 증가하게 되면 개발업자는 이 하청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개발업자는 최대 가격 보증 계약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청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발업자가 이렇게 하청을 주게 되는데 하청업자들한테 하청을 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하청을 줄 때 이렇게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10억을 줄 테니까 최대 가격을 10억을 줄 테니까 네가 이 범위 내에서 인플레가 되든 뭐하든 그 범위 내에서 네가 해라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이에요. 그래서 비용 위험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다. 뭐 이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위험은 거의 시험 문제에 뭐 여러 가지 다른 것과 관련해서 뭐 이렇게 지문 정도 하나 이해하는 정도 그렇게 하시고요. 이것은 뭐 크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442페이지. 이건 이제 이 타당성 분석의 문제는 타당성 분석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타당성 분석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분석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양괄호 1번의 타당성 분석의 과정이 5개로 쪼개서 나온 게 있고요. 그 다음에 433페이지 거기에 두 단계로 쪼개는 게 있죠. 그래서 두 단계로 쪼개는 게 있고요. 요거를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5단계로 쪼개는 것을 이 B라고 하면 그때 5단계로 쪼개는 게 먼저 나와 있죠. 그래서 지역 경제 분석부터 시작해서 자, 여기 지역 경제 분석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합니까? 요거 한 다음에 시장 분석을 하죠. 시장 분석을 한 다음에 시장성 분석을 하죠. 그 다음에 타당성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투자 분석 요까지 5단계가 되죠.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가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자, 이 중에서
이 중에서 여기 세 단계, 앞 세 단계를 묶어서 A번에서는 자, 시장 분석과 경제성 분석할 때는 요 세 단계를 묶어서 요거를 시장 분석이라 하고요. 그다음에 요 놈을 경제성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뒷두 단계를 묶어서. 그래서 시장 분석과 경제성 분석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선후 관계 이런 것들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선후 관계, 누구를 먼저 하고 누구를 나중에 하냐. 이것도 당연히 선후 관계가 있어요. 뒤로 갈수록 앞에 걸 한 다음에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요놈 순서는 이렇게 암기를 하는 겁니다. 지역 경제 분석,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그다음에 타당성 분석, 투자 분석. 그래서 지시성 타투 이렇게 암기를 해두시고, 타투가 문신이죠. 문신이요. 문신을 지시했다 이런 얘기죠. 누가 지시했네? 윗선에서 지시했나? 어쨌든 지시를 했다. 지시성 다투 꼭 암기를 하세요. 이건 이제 시장 분석 후에 경제성 분석을 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지역 경제 분석부터 하나씩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 경제 분석은요, 우리가 어떤 개발의 과정을 볼 때, 개발할 때 아이디어서부터 이제 타당성 분석까지 왔는데, 요 타당성 분석을 하는 거예요. 네 번째 단계인 타당성 분석을 하는데, 그때 타당성 분석을 할 때 일단 어떤 지역에서 이 개발 사업을 하는데요. 그 개발 사업이 그 지역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인가, 또는 그 지역에서 잘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바로 지역 경제 분석이에요. 그러면 지역 경제 분석은요, 당연히 이게 첫 번째, 요거는 거시적 분석이다라는 거죠. 거시적 분석이다 또는 전체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어떤 지역의 개발 사업을 하는데요. 그 지역, 그 개발 사업이 속해 있는 도시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 전체의 인구나 소득이나 또 교통 상황이나 여러 가지 경제 상황들을 분석하는 것이 바로 지역 경제 분석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 지역의 부동산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나 가구나 고용이나 소득 등의 수요 요인을 분석하는데, 이게 이제 거시적 분석이고요. 이거는 당연히 분석이다라는 소리는요, 분은 쪼갤 분자고요, 나눌 분자고, 석은 밝힐 석자예요. 그러니까 쪼개서 밝히는 거죠. 쪼개서 밝힌다라는 얘기가 과거를 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미래를 예측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미래를 예측하는, 그러니까 분석이라는 자체가 미래를 예측하는 분석이 되겠어요. 그래서 전체 분석이고요, 거시 분석이고, 그다음에 총체적인 분석이다. 네, 총체적인 분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이제 특징이 있다는 거, 지역 경제 분석. 그러니까 그 도시 전체 또는 지역 전체의 그 도시는 어떤 게 주로 뭐 어떤 경제가 돼 있고, 그다음에 경기 동향은 어떻고, 그다음에 그 지역 그 도시에서 주력 산업은 뭐고,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지역 경제 분석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경제 기반 분석, 경제 기반을 분석하는, 그게 이제 경제 기반 분석을 도구로 삼습니다. 그때 경제 기반 분석이 두 가지로 하게 되겠죠. 자, 얘는 입지 계수를 보고요. 입지 계수와 그리고 경제 기반 분석에서 경제 기반 승수, 요거 두 가지가 이제 경제 기반 분석의 도구로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이 입지 계수는 어떤 산업이 그 도시에서 주력 산업이냐, 그걸 파악하는 게 입지 계수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기반 승수는 이 기반 산업, 여기서 계산된 기반 산업이 그 지역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 그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경제 기반 승수예요. 그래서 이제 뒤쪽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451페이지에 입지 계수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기반 승수는 여기에 이제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기반 승수까지 정리를 하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뭘 아느냐? 요건 이제 심화학습 때 요건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화학습 때 그 부분을 하고요. 일단은 입지계수가 뭐냐? 그러면 입지계수는 어떤 도시에서 그 도시의 주력 산업, 즉 수출 산업이 뭐냐? 그걸 파악하기 위한 분석이 바로 입지계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서 파악된 기반 산업이 그 지역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 그걸 파악한 것이 바로 기반 성수다. 요 두 가지를 도구로 해서 그 지역의 주력 산업을 파악하고, 자, 그 주력 산업이 예를 들어서 뭐 수원이다. 그러면 수원에서는 전자산업이 그 지역 경제의 그 주력 산업이 되겠죠. 전자산업이. 그러니까 그 전자산업이 앞으로 유망한 산업이다, 아니면 사양 산업이다,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 바로 시장 분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자, 전자산업을 주로 하는 그 수원이란 도시, 이 도시에서는 전자산업이 앞으로도 계속 좋아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시장이 앞으로 커지겠죠. 수요도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주력 산업이 뭐냐에 따라서 그 시장에 거기다 개발 사업을 하게 됐을 때 그 시장에 시장이라는 것은 결국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는 것인데, 이때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걸 파악하는 것이 바로 시장 분석이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것은 거기에 시장 분석인데요. 특정 지역에서 수요와 공급을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시장, 여기서 이제 도구로 쓰이는 것은 시장을 쪼개고 세분화하고, 그다음에 시장을 차별화해서 거기에 수요와 공급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있을 것인지, 그러니까 여기서 그 지역 경제의 주력 산업이 뭔지를 파악하면 바로 그 주력 산업이 성장 산업이다라고 하면 수요와 공급이 커질 것이고, 그다음에 그게 뭐 사양 산업이다, 이제 점점 시들어가는 산업이 주력 산업이다. 그럼 그 도시에서 돈이 안 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의 수요나 공급도 줄어들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파악하고요. 그다음에 요게 수요나 공급을 뭐 앞으로 커질 것 같다. 그럼 이제 과연 내가 이 사업을 개발 사업을 했을 때 과연 그 시장에서 팔리겠는가를 파악하는 걸 바로 시장성 분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시장성 분석은요, 요거는 그 시장에서 매매 가능성이 있느냐, 이 개발 사업 상품이 또는 임대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바로 시장성 분석이요. 그러니까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의 차이점은요, 성자가 하나 더 붙어 있는데 여기는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성은 시장 가능성, 즉 유통 가능성, 매매 가능성, 임대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시장성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성 분석의 도구는요, 일단 흡수 분석이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흡수 분석에는 두 가지입니다. 흡수율 분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흡수 시간 분석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흡수율 분석이다. 그러면 내가 그 도시에서 뭐 아파트를 분양한다. 근데 100채를 분양을 했어요. 작년 1년 동안 100채를 분양했는데 요게 단위 시간 동안 1년 동안 60채가 분양이 됐고요. 나머지 40채는 그냥 미분양 상태로 있다. 그럼 이제 흡수율이 몇 프로냐? 그러면 60%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위 시간 동안 흡수된 비율이 바로 흡수율이고요. 그리고 요게 100채가 다 100% 분양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그게 2년 걸렸다. 그러면 2년이 흡수 시간이에요. 그러면요, 여기서 어떤 내가 개발하려고 하는 상품의 흡수율과 흡수 시간을 보면, 그러면 이제 매매 가능성, 임대 가능성을 점칠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흡수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60%보다는 70%가 그거 분양하면 잘 될 거야,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고요. 흡수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그러니까 100% 분양되는데 2년이 아니라 1년 만에 그냥 완판됐어. 그러면 다시 분양을 해도 매매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요 시장성 분석은요, 흡수 분석으로 파악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흡수율이나 흡수 시간을 본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상당히 틀려요. 여기서는 수요나 공급이 얼마나 있을 것인지 그걸 파악하는 것이고, 시장성 분석은 매매 가능성 또는 임대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타당성 분석이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이제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바로 시장 분석, 이 시장 분석이 되겠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과연 자, 그래 이 수요도 많고 그리고 팔릴 가능성도 있어. 근데 여기서는 뭐냐? 타당성과 투자 분석은요. 과연 이익이 남을 것이냐? 이걸 파악하는 거예요. 즉 경제성을 보는 거죠. 그래서 타당성 분석에서는 여기서는 이 타당성 분석 그러면 충분히 수익성이 있는가? 그 수익성을 분석하는 거죠. 수익성 여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성이 있냐 없냐 이걸 판단하는 것인데요. 이때 이 최종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자료로서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NPV나 또 IRR이나 또는 수익성 지수 이런 것들로 즉 할인현금 흐름 분석법, 할인현금 흐름 분석법으로 이것이 과연 이 개발 사업이 타당성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타당성이 있는 것들만 따로 모아요. 모으면 타당성 분석의 결과 수익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만 따로 모았는데요. 그것을 무조건 우리가 채택을 하느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죠. 우리 회사의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바로 투자 분석입니다. 최종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그런 분석이 투자 결정이죠. 투자 분석이죠. 그래서 이제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무조건 채택되는 것은 아니고요. 최종 우리 회사의 상황이나 자금력이나 또는 신인도, 대외 공신력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바로 투자 결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지시성 다투 꼭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의 차이점 잘 알아두세요. 시장 분석 나오면 무조건 수요 공급이에요. 그 다음에 시장성 나왔다 그러면 시장성이죠. 가능성, 시장 가능성, 즉 시장이라는 건 유통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유통 가능성, 매매 가능성, 임대 가능성 이런 것이고요. 각각의 어떤 분석을 쓰느냐. 여기는 경제 기반 분석을 쓰고요. 여기는 시장 분석이죠. 시장 분석은 시장을 쪼개서 시장을 차별화하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을 이렇게 시장을 쪼갠 다음에 그 시장 내에서 파악하는 그런 것들이 수요와 공급 분석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시장성 분석은 흡수 분석, 흡수율 분석이나 흡수 시간 분석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요. 타당성 분석은 할인현금 흐름 분석법이라는 분석 도구를 써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어떤 도구들이 쓰이느냐 이런 것들도 꼭 알아두시고요. 순서와 그다음에 개념과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이렇게 범위가 좁아질죠. 도시 전체, 여기는 시당, 여기는 해당 부동산 이렇게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거시적 전체적 분석이고 이걸로 갈수록 이제 구체적인 분석이 되겠죠. 그래서 범위가 이렇게 좁아진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시장 분석과 경제성 분석으로 할 때는 시장 분석은요. 요거는 시장 분석 그러면 우리 교재로 나와 있는 거 433페이지 나와 있죠. 이 시장 분석은요. 개발업자가 특정 개발 사업에 대해서 이게 시장에서 채택 가능성, 과연 채택 가능한지 이 여부를 판단하는 그것이고요. 분석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경제성 분석을 위한 도구로서 자료로서 자료로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시장 분석이죠. 그래서 시장 분석은요, 큰 범위서부터 작은 분석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역 분석으로부터 시작해서 근림 분석, 그다음에 부지 분석, 그다음에 수요 분석, 공급 분석 여기까지 이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에 그다음에 근린, 부지, 수요, 공급 분석 이렇게 이제 시장 분석의 도구의 그 시장 분석의 순서가 이렇게 가는 것이고요. 경제성 분석은요, 이거는 최종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한 분석이죠. 최종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한 분석이다. 그리고 이것은 수익성 여부를 보는 것이죠. 수익성 여부를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NPV나 IRR이나 수익성 지수
등등으로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일단 요거 순서 꼭 알아두시고요. 지시성 타투 순서 꼭 알아두시고, 두 번째로는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의 차이점 알아두시고요. 세 번째로는 이런 경제 기반 분석이나 여기까지 할인연금 흐름 분석법처럼 각 분석의 단계에서 뭐가 쓰이느냐, 어떤 도구가 쓰이느냐, 그런 것들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개발 사업의 분류, 뭐건 그냥 이 공용 개발이나 비공용 개발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요 개발 사업의 분류,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들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444페이지 부동산 개발 사업의 분류, 공용 개발과 비공용 개발, 그다음에 또 민간 사업 투자 방식, 그다음에 이 도시 개발 유형에 따른 개발 방식,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그 시간을 바꿔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